자, 제4절 사용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자, 우리가 사용자하고 근로자, 양자 간의 대립적 관계인데 사용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 다음에 근로자가 누구인지를 지금부터 배울 건데 근로자가 지금 더 중요합니다. 시험 출제 경향으로는. 그래도 사용자도 알아야 되겠죠. 일단 조문을 봐볼게요. 23페이지 근기법 2조.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사용자의 개념에는 원래 우리가 사업주, 개인 사업이면 사장님, 법인이면 법인 자체가 사업주잖아요. 권리의무 귀속 주체인데 노동법에서의 사용자라면은 그러한 사업주 외에도 사업주 쪽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 광의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사업 경영 담당자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무엇인지는 조문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판례 법률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사호를 보시면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했는데,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주된 의무는 뭐죠? 근로제공. 사업주는 그 반대급부로 임금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사용자에게라는 표현을 썼죠. 그 다음에 사용자는 이런 표현을 써서 여기에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사업주죠. 사업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그 밑에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돈을 주는 사람은 줄 의무가 있는 사람 누구죠? 사업주예요. 그래서 근기법에서 사용자 이렇게 했을 때 때로는 사업주만을 칭하는 경우가 있고요. 즉 근로계약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협의의 사용자인 사업주만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용자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근기법상 어떤 규정을 뒀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광의 사용자, 즉 사업주의 사업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행위하는 자가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때로는 사업주만을 얘기하는 경우 있고 그거 외에 원래 광의 사용자인 사업경영 담당자나 사업주를 행동하는 자가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노조법으로 내려와 볼까요? 사용자라면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근데 표현이 근기법과 약간 다르죠. 사업의 경영 담당자라는 표현을 쓰는 똑같은 말이에요. 결론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요 표현을 하고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 똑같죠. 결론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 말이에요. 근기법은 행위하는 자고 노조법은 행동하는 자라 해서 사실 차이가 없어요. 결론은 근기법이든 노조법이든 사용자의 개념은 뭐예요?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나 행동하는 자. 여기까지가 사용자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노조법도 역시 사용자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이 사업주만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협을 체결하는 것은 사업주와 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체교섭의 당사자 지위는 사업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를 해도. 자, 그래서 여기를 볼까요? 사용자의 개념 관련해서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행위를 행동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사업주만을 얘기하는 경우 있고요. 여기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까지 포함하는 것을 광의 사용자라고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다 포함하고 권리의무 귀속 주체로 할 때는 사업주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용자라는 개념에 사업주 외의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기본 전제가 뭐냐면 너희들도 사업주 쪽에 치우쳐서 일하는 자 너희들도 뭘 해라? 규범을 준수하라는 의미예요.
자, 사업주, 권리 의무 귀속적인 사업주 외의자까지 사용자라는 개념에 포함시키는 이유 대원칙은 뭐죠? 규범의 준수 의무자. 요게 중요합니다. 즉 사업주 외에도 근기법상 각종 규정 있죠. 그거 다 지켜라. 그것은 사업주 외의 사용자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권리 의무 귀속 주체와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사업주만 계약의 당사자예요. 이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노조법도 대원칙이 뭐예요? 규범의 준수 의무자는 다 포함한다.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서도 권리 의무 귀속 주체인 교섭의 당사자는 사업주만 얘기하지 얘네들은 당사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여기까지만 사실은 아시면 돼요. 사실 규범의 준수 의무자는 다 포함하고 이렇게 권리 의무 귀속 주체만 해당되는 것은 사업주만 얘기한다. 이것만 아시면 되는데 노조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상권 침해인데 그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마라는 것은 이 규범의 준수 의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 다 포함돼요. 부당노동행위 이런 것들은 행위하지 마. 나중에 불판단지로 배우거든요. 그거는 여기 다 포함돼요. 근데 부당행위라고 판정을 받았어요. 회사에서 어떠한 행위를 했는데 자, 그것이 부당노동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이제 부당노동을 판정하고 어떠한 구제명령을 하는데 그때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될 주체는 권리 의무 귀속 주체한테 하거든요. 부당노동의 이행의 주체는 사업주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조금 알아두시면 되는데 뭐 지금은 부당노동이 자체도 안 배운 상태니까 그냥 여러분은 뭔만 아시면 돼요. 규범의 준수 의무자는 다 포함. 권리 의무 귀속 주체와 관련된 것은 사업주만. 이것만 정확하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의 개념이 사업주는 권리 의무 귀속 주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사업 경영 담당자랑 사업주로의 행동하는 자, 행위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A급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조금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자, 넘겨볼까요? 24페이지. 사용자의 개념에서 24페이지. 사업주가 있죠. 협의의 사용자라고 하죠. 사용자라 해서 특별한 거 없으면 원칙적으로 그냥 광의 사용자를 얘기하고요. 계약의 주체는 권리 의무 귀속 주체인 사업주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24페이지 보시면 사업주란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자, 경영 주체다. 개인기업은 사장님, 법인은 법인 주체, 대표이사가 아니라 법인 자체가 사업주죠. 사업주는 계약의 당사자, 근로계약 당사자가 되고 교섭의 당사자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교섭 및 단협 체결의 당사자. 근로계약의 주체, 당사자가 사업주 외의 사용자가 될 수는 없고 교섭의 당사자도 사업주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거지 그 외의자가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근데 밑에 최근 판례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뭐 아주 중요한 판례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실질을 놓고 사업주를 판단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이 판례를 몰라도 여러분이 풀 수는 있어요. 문제를. 왜? 항상 노동법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놓고 판단하거든요. 형식을 뭐로 했든지 간에 그 실질에 맞게 판단하는 게 노동법의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판례를 사실 몰라도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최근 판례로서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은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이러한 케이스가 있었다. 자, 여러분 이제 병원 요즘에 뭐 뉴스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이 병원은 의사가 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본을 다른 사람이 내고 즉 사무장 병원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외형상은 의사가 주체가 되지만 그러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의 외형은 의사지만 사무장 병원의 실질 운영자는 사무장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의사가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면 의료법 위반이거든요. 그랬을 때 결론은 최종적으로 이제 근로자들이 퇴직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근로계약 당사자가 최종 임금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외형상은 의사인데 실질은 이 법을 위반해서 의료법을 위반해 가지고 사무장이 사실은 사업의 주체거든요. 자, 그랬을 때 누구를 사업의 주체로 볼 건가? 그 논의인데 당연히 여러분이 이거 안 읽어봐도 법을 위반했더라도 실질이 사무장이 실질 병원을 운영했다면 그 사무장이 사업의 주체고, 그렇다면은 나중에 퇴직할 때 임금 등 퇴직금을 안 줬다 그러면 누구? 사무장이 최종 책임을 져야 된다. 요 판례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업주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 당연하죠. 사업 주체. 근로 제공의 상대방은 누구죠? 사업주예요. 사업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사업주는 근로자한테 임금 등을 지급해야 돼요. 그러면 그 지급 의무는 사업주한테 있죠. 자, 대법원은 사무장 병원 사건에서 근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근로를 제공하는 여부에 따라 판단하라. 자, 근계법상 근로자는 뒤에서 다시 배우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형식은 안 중요하다. 실질을 놓고 판단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래서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 여기에 사용자는 사업주를 얘기하죠. 자, 이런 판단함에 있어서도 뭐다?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 내용에 관계없이 의료법을 위반한 케이스잖아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라. 이거 역시 마찬가지죠. 누가 임금을 지급해야 되냐? 그럼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주체가 누구냐?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외형상은 의사지만 실질은 사무장이기 때문에 그 사무장한테 최종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취지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명의 대여를 한 의사가 형식적으로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그 외형은 의사가 사업의 주체죠. 사무장이 총괄 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 감독하면서 직접 채용하고 업무와 관련된 근로자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지휘 감독하면서 직접 급여를 지급. 그럼 뭐죠? 사실상 운영의 주체가 사무장이다 요거죠. 그래서 근로자들과 사무장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형식은 의사가 계약의 주체, 근로계약의 주체. 근데 실질은 사무장이다. 따라서 사무장이 근로자들에 대해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사실 이건 뭐 암기할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이해만 하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동그라미 3번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는 처음부터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무장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병원의 운영과 손익을 사무장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사무장과 의사 사이의 약정에 따른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주체가 최종적으로 의사는 월급 받고요. 월급제고 모든 사업의 운영의 이익과 부담은 사무장이 떠안죠. 그럼 그것은 두 사람 간의 계약에 의한 게 아니라 애초부터 이 사업 자체가 사무장이 주체가 됐다는 요 말이에요.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인 의료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사무장과 의사 간의 약정은 의미가 없잖아요. 강행법규 위반이에요. 사무장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부담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해서 자, 강행법규를 위반해서 사무장 병을 연 경우 형식은 의사이지만 실질이 사무장의 사업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업주고 따라서 그 사람이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뭐 암기할 건 아니고 여러분 그냥 이해만 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고요. 자, 25페이지 사업의 경영 담당자. 요게 이제 조문상 사업주 외의자인데 근기법, 노조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죠. 그럼 이 자들이 누구냐?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암기를 뭐 100%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제가 판례 쓰기에도 요거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은 아셔야 돼요. 자, 사업경영 담당자라면 사업경영 일반에 관해 책임을 진다. 그리고 사업주로부터, 자, 이 사람은 사업주는 아니죠.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포괄적인 위임을 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괄적인 위임을 받는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사업 전부에 대해서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업 특정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대외적인 게 들어간다는 거. 여기는 내부적인 걸 떠나서 외부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한다. 이게 중요해요. 다른 사용자는 요게 있을 수가 없는데 여기 사업 경영 담당자는 사업 경영에 대해서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포괄적 위임을 받고 외부적으로 사업을 대표 대리.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래서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게 회사의 대표이사예요. 그리고 한 명 합자 업무 집행사원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 지배인도 여기에 포함돼요. 지배인의 대표적인 게 은행 지점장도 지배인이거든요. 그러면 지배인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은행 지점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행 지점과 관련해서는 이 사람이 외부적으로 이 대표예요. 이 은행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모든 일을 처리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등기 같은 거 할 때 그 은행에서 어떤 서류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오래돼서. 그런 경우에는 은행 대표이사한테 안 가고 그 은행 지점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은행 지점장이 그 책임을 지고 그 사람 신분증과 그 사람의 이 사인으로 지장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찌됐든 그 지배인은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최종 책임을 지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해요. 그런 케이스들이 사업경영 담당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이 이 사업경영 담당자인데 그 판례 사례가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은 그냥 밑에 뭐 안 읽어보셔도 사실상 회사를 경영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 옆에 글씨를 보면 뭐가 돼 있어요? 법인 등기부상은 사임했다. 근데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죠? 형식은 법인 등기부에서는 끝났어요. 근데 실질은 뒤에서 조정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다? 실질적 회사 경영이다. 주식회사인 경우 법인의 주체는 법인 자체죠. 근데 이제 외견상 이 사람이 대표이사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사업경영 담당자인데 그 사람이 그 등기부상 사임하고 빠져 있어요. 근데 실질은 뭐죠? 뒤에서 외견상 대표이사 등을 조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보다 사실상 회사를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경영 담당자다. 항상 형식은 안 중요하다. 형식상 등기부에 올라갔냐 안 올라갔냐는 안 중요해요. 실질 놓고 판단합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은 이런 판례도 있어요. 회사의 모든 업무 집행에서 배제된 대표이사. 이거는 등기부에는 대표이사로 올라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뭐 그렇게 해놓고 뭐 일정 이익을 취하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올라가는 있지만 사실상 아무런 권한이 없고 사실상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그냥 탈법 목적으로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라면 이 사람은 외견상 등기부에 법인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올라갈지라도 이 사람은 사업경영 담당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견줘봤을 때 우리가 보통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은 법인 등기부에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주식회사는 무조건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등기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표이사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올라갔냐 안 올라가냐는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사업경영 담당자 지위에 있는 자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동그라미 3번이 여러분이 그 판례백선 등에 소개된 판례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3번은 조금 사실관계를 조금 알아두면 좋겠어요. 이게 대학교 의료원장 사건이고 한번 읽어볼까요? 판례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 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사업 경영 담당자 등을 확대하고 있다.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사용자의 개념에는 사업주 외의자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거죠. 그 이유가 뭐냐? 노동 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다. 이 말은 뭐죠? 사업주 외의자, 사업주 위에서 일하는 그쪽에 치우쳐서 일하는 자들도 근기법을 준수해야만이 실효성이 있게 근기법이 준수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사업경영 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해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기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제도적으로 근기법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면 그자가 사업경영 담당자에 해당하지. 실제 그 사람이 그 권한을 현실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 해도 거기에서 배제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의료원장이 있어요. 그 밑에 읽어볼까요? 대학교 의료원장이 의료원을 대표하여 의료원 산하 및 각 병원 및 기관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고 의료원은 의료원 산하 각 병원의 연간 종합예산 등의 편성, 조정, 통제, 각 병원별 자금 운용 수지 현황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해온 사안에서 자, 대학교에 의료원이 있는데 그 제일 윗대가리 의료원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전반적인 걸 다 통하여서 관할했고요. 그 의료원 산하에 각 여러 개 병원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의료원 산하 각 병원이 독립체산제로 운영되고 해당 병원장이 그 정결사항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했다. 이게 이제 문제됐죠. 정결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일 윗대가리한테 사장님한테 다 결제를 맡는 게 아니라 조금 안 중요한 사안들, 일상적인 사안들은 그 중간 관리자급한테 이 권한을 위임하거든요. 그래서 네가 여기까지는 사인해서 결정해. 그게 정결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안을 다 사장님한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결 위임 규정을 둬서 일정한 부분들은 그냥 각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 사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결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사안들은 각 부서장이 다 알아서 사인하고 끝을 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건 특별한 사항 없으면 그 부서장의 사인으로 끝나는 게 정결 위임 규정에 따른 정결사항인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의료원장이 이 의료원 산하 모든 병원에 대한 최종적인 총책임자지만 각 병원의 병원장들이 있는데 그 병원장들이 실제 뭐에 대해서 소속 근로자 임금 지급에 대해서 정결사항으로 취급돼서 거기서 알아서 임금 지급하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최종 책임자는 누구예요? 그렇더라도 병원장이죠. 근데 실제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최종 책임자는 병원장이에요. 그랬을 때 판례가 뭐래요? 의료원장은 의료원 산하 병원 등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기법이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 이런 표현을 썼죠. 자,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요? A라는 병원에서 임금 체불이 있으니까 자, 누구를 상대로 이 문제를 제기했을까요? 그 병원장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최고 책임자인 의료원장을 상대로 이 형사사건, 즉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물은 거죠. 그랬더니 의료원장은 뭐예요? 아니, 내가 최종 책임지는 건 맞아. 내가 최고 책임자는 맞아. 하지만 각 병원은 독립재산제라서 알아서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임금 지급은 내가 각 병원장마다
위임을 줘서 걔네들이 정결상으로 다 처리하고 있어. 나는 실제 이 임금 지급에 대해서 일 처리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그 판례가 그 말이 나온 거죠. 그 25페이지 제일 밑에 제도적으로 금기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면 이에 해당한다. 이 표현이 나온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해야만 하는 건 요 말이 여기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나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 임금 지급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잖아. 각 병원장들이 알아서 하니까 나는 책임 없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랬더니 판례가 아니 꼭 지금 현실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네가 법적으로 최종 책임자잖아. 책임져라는 게 이 판례의 취지거든요. 자, 그래서 요 사실관계는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경영 담당자와 관련해서 형식이나 실질, 특히 뭐라고요? 등기부의 대표이사 등으로 등기되냐 이런 거 안 따진다. 그리고 의료원장 사건도 이 사실관계는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하여 행위나 행동하는 자. 자, 이 자들도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거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사용자에 포함시킨 취지. 근로자 관련 업무에 관하여 사업주를 대리하는 실무자로서 금기법과 노조법 준수할 책임도 부담하려는 데 있다. 결론은 뭐죠? 규범의 준수무자로서 이들까지 포함시켜야만이 금기법, 노조법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과연 누구냐에 대해서 또 금기법이나 노조법의 정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판례를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보시면 금기법 또는 노조법상 사업주로 해야 행위하는 자라면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자, 근로 조건의 결정,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로 조건의 결정. 두 번째,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자,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업무상 명령 지휘감독. 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사업주로부터 자,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예요. 자, 앞에서는 포괄적 위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25페이지 사업경영 담당자 다시 보시면 제일 위에 있죠. 사업경영 일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 위임이라는 걸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사업주의 행위나 행동하는 자는 포괄적 위임이 아니라 뭐예요? 그 다음에 사업경영 전부나 일부가 아니라 두 가지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업무상 명령을 지감,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포괄적인 게 아니라 일정한 위임도 아니고 일정한 권한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조금 여러분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밑에 보시면 뭐 인사부서의 부서장, 그 다음에 뭐 공장장, 이런 자들이 외견상 부장이라 해도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않았다든지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권이 없는 자라면 의미가 없어요. 외견상 부장이다, 공장장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이 그 자가 근로조건의 결정,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에 대해서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라면 여기에 해당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례 사례 별표를 쳐놨죠. 요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판례고요. 뒤에서 노조법에서 이와 관련된 판례를 또 한 번 배우게 됩니다. 이익 대표자와 관련돼서. 자, 판례 사례를 보시면 사립대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직책상 노동자업에 참가할 수 없는 자라고 판단한 소속 직원 48명에게 전국 대학 노동자업 지부 탈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자, 노동자업을 탈퇴해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은 노조법을 안 배워서 그러는데 노조법에서의 대원칙이 뭐냐면 사용자에 해당하면 노동자업 가입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에 해당한다 하면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어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노조법상 근로자는
노동잡을 조직하거나 노동잡에 가입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사용자에 해당해버리면 노조법에서는 이 노동잡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냐 근로자에 따라서 완전히 구분돼 버려요. 즉 사용자에 해당하면 노조법에서는 근로자가 될 수 없어요. 즉 노조법상 사용자하고 노조법상 근로자는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근기법은 안 그럴 수 있어요. 사업주 말고는 다른 사용자들 있죠. 그 자들은 자기가 사용자 지위에 있으면 근기법을 사용자 입장에서 준수해야 되고 또 그들이 근기법상 근로자에 또 해당하면 근기법상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즉 근기법은 이중적 지위가 인정됩니다. 사용자이면서 근로자일 수가 있어요. 근데 노조법은 사용자면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중적 지위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직책상 노동잡에 참가할 수 없는 자라고 판단돼. 이 말이 뭐냐면 사용자, 이익대표자라는 게 또 있지만 여러분은 그냥 일단은 사용자라고만 생각하세요.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들이 노조에 가입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용자니까 노조에 가입할 수 없어. 즉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야. 탈퇴해. 자, 이거는 정당하면 맞겠죠. 여튼 지부 탈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노동자이 뭐라 했냐면 이거는 왜 노동자에 관여하냐 이거죠. 나중에 보시면 부당노동이라 해가지고 지배계획 즉 이 사용자가 노동잡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 노동잡 조직 운영을 관여하려면 그 자체가 부당노동이어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충돌한 사안이에요. 자, 그래서 이 판례를 봐볼까요? 판례는 탈퇴를 요구한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은 소속 직원의 업무 분장, 근태 관리 등에 대해서 뭘 갖고 있다? 정결권을 부여받은 자들이다. 앞에서 의료원장 사건에서도 정결상, 임금 지급은 각 병원장이 정결상으로 처리하고 있다. 똑같은 말이죠. 이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은 뭐와 뭐에 대해서 업무 분장하고 근태 관리 등에서 정결권을 부여받는다. 자, 그럼 뭐죠? 자기 과에 이 A라는 직원 무슨 일을 할 건지 B라는 직원 누구 할 건지 요거는 사장님한테 굳이 가서 대표이사한테 가서 결제 맡을 필요 없고 소속 과의 과장이 알아서 사인한다는 거죠. 그리고 근태관리, 출퇴근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휴가 이런 거 할 때 누가 사인하면 끝난다? 과장이 사인하면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들은 근로 조건의 결정 등과 관련돼서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업무 분장, 근태 관리 등에 대해 정규권을 부여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뭐에 해당한다?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에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이것이 뭐죠? 사용자에 해당하죠. 그러면 노조법은 사용자에 해당해 버리면 노조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노조법에서 다시 배우시니까 오늘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가 이익대표자인데 이익대표자는 지금은 굳이 안 할게요. 나중에 노조법에서 이 판례를 다시 한번 학습하니까. 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은 이 판례 케이스를 좀 아셔야 되고요. 의료원장 사건하고 이 전국 대학 노동조합 사건, 그 다음에 뭘 암기해야 돼요? 요 기본적인 사항은 조금 암기하셔야 돼요. 왜? 정의 개념이 조문이 없어요. 자, 그래서 사업경영 담당자, 대표이사 등이라 했죠. 사업경영 일반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게 대원칙이고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 전부 또는 일부도 좋아요. 지배인 같은 경우. 자, 중요한 것은 포괄적인 유임이에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나 대리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좀 기억해 두십시오. 근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로의 행위를 행동하는 자는 두 가지 뭐예요? 근로 조건의 결정,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이에요. 그래서 포괄적인 게 아니라 일정한 위임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되고 그래서 비교하셔야 돼요. 사업경영 전문의 일부에 대한 포괄적 위임하고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게 전혀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대외적인 것은 여기 없죠. 밑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을 뒤에서 할 건데 요걸 보고 갈게요. 자,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행위나 행동하는 자가 사용자 개념인데, 이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이란 건 뭐냐면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사용자이면서 근로자일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해요. 자, 사용자이면서 근로자일 수 있는 경우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사업주는 그럴 수가 없죠. 사업주는 근로자일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래서 이것은 이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에는 사업주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밑에 사업경영 담당자라든지 사업주를 행동하는 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 밑에 있는 자들, 여기 임원 이하, 즉 이사나 감사 요 이하의 사람들은 부장님, 뭐 과장님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근로자예요. 근데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여기죠. 사업경영 담당자는 앞에서 되어 있지만 뭐죠? 사업경영 전문화 일부에 대해서 포괄적 위임을 반대해서 근로관계가 아니라 위임관계 원칙이거든요. 임원들은. 그래서 그들은 원칙은 근로자가 아니에요. 근데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또 그들도 근로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근기법에서는 이 두 가지 사람들은 사용자이면서 근로자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자기가 사용자 지위에서 근기법을 준수해야 되고요. 다른 한편 근로자의 지위에서는 사업주가 근기법을 위반하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근데 노조법은 X를 쳐놨죠. 이 말은 뭐예요? 이들이 여기에 해당하면 사용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나중에 노조법에서 배우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노조법으로 가버리면 뭘 할 수가 없다?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이 말은 노조법상 근로자가 될 수 없다. 즉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이론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배우시는데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은 얘네들, 근기법에 한정해서 얘네들만 얘기한다. 그 27페이지에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앞에 국가의 사용자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닌데 판례백선 등에서 소개된 판례라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알고만 있으시면 돼요. 자, 볼까요?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 우리가 공무원이 아니라 그냥 국가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사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어요. 공무원 지위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 공무원 생활할 때 청소하는 분들 있죠. 그냥 그 주변에서 그냥 가정생활하는 주부 중에서 그냥 아침에 와서 조금 출근하기 전에 뭐 조금 청소 조금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쓰레기 같은 거 좀 처리해주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그냥 이 일용직으로 해서 예산이 좀 나오면 그 월급 좀 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행정관청이 사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런 경우,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 관계의 권리 의무 주체가 누구냐? 판례가 행정주체인 국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보시면 각 지방노동청장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 자, 외견은 누가 있어요? 각 지방노동청장이 근로계약의 주체가 됐어요. 외견은. 그래서 직업상담원들을 채용했어요. 뭐 1년 단위 이렇게 채용했는데 이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상담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대한민국을 피고로 한 사용자 지역인 소송, 이제 이들이 이 단체를 결성한 노동조합이 이 사용자인 국가를 상대로 국가가 사용자다 이렇게 주장을 한 케이스예요. 국가가 사업주다 이거죠. 외견은 지방노동청장인데, 왜? 근로계약 당사자가 그 청장이니까. 근데 이들은 누구를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네가 사업의 주체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대법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각 지방노동청장이 그 이름으로 직업상담원들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해도 이는 각 지방노동청장이 행정주체인 국가산하의 행정관청으로서 근로계약 체결 사무를 처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행정관청이 행정주체인 국가 사무 처리한 거다 이렇게 본 거죠. 사법상 근로계약 관계의 권리 의무 주체는 누구다? 국가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노조법 제2조 2호 소정의 사업주인 사용자로서 노동부 직업상담원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에 있다라고 한 케이스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관청이 사업상 근로계약 체결해도 이것은 누구가 권리주체가 된다? 계약서상은 지방노동청장 이렇게 됐더라도 거기에 구체적인 사업주는 최종 사업주는 누구다? 국가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이죠. 제가 이 말은 각주를 내려볼까요? 각주 55번.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을 근로자 개념의 상대성 또는 근로자 사용자 개념의 중복성, 중첩성이라도 부른다. 자, 이 말은 뭐라고요? 사용자이면서 and 근로자일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사용자 지위에서는 근기법을 준수해야 되고 또 근기법상 근로자니까 뭘 할 수 있다? 사용자한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노조법은 안 된다. 왜? 노조법은 사용자가 돼버리면 노조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노조법상 근로자가 안 된다는 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이란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 사업주는 여기 해당할 수가 없죠, 당연히. 즉 사업 경영 담당자 및 사업주를 행동하는 자, 행위하는 자, 여기는 근기법에 해당하니까 행위하는 자까지만 포함돼서 이들이 한편으로는 근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현실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부장님, 과장님은 다 여기 해당해요. 사업주래요, 행위하는 자에 해당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근로자예요, 그냥. 그래서 큰 문제가 없어요. 이중적 지위가 인정된다. 근데 사업 경영 담당자, 이게 임원들은 원칙이 위임 관계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들은 원래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럼 원래는 사용자 지위만 있는 자들이에요. 원래. 왜? 근로관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들마저도 실질이 근로관계에 속성이 있으면 근로자 지위까지 인정을 합니다. 즉 이중적 지위가 인정이 돼요. 그래서 임원의 근로자성이라는 게 별도의 목차로 뽑아져 나왔어요. 이거는 그 근원은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으로부터 도출되는 건데 그냥 임원의 근로자성 자체를 그냥 중요한 화두로 던지셔도 돼요. 근데 그 근원은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부터 나왔다. 그래서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측면에서 보면 원래는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용자만 돼요. 원래는. 그렇지만 이들이 실제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갖고 있으면 이중적 지위가 인정된다. 요게 임원의 근로자성이고 별표가 쳐져 있죠. 그리고 변호사 시험, 모의 시험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험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나오면 뭐까지 연결돼야 되냐면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는 다음 시간에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판례 법리를 암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A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임원의 근로자성인데 법적 지위가 위임관계라는 게 중요합니다. 판례는 주식회사,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를 위임을 받고 있다. 사용자의 지감독 아래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를 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임원은 원칙이 뭐다? 위임관계다. 그래서 일반 근로자랑 임원은 스타라 그러잖아요. 회사에서. 그들의 지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임원이 돼버리면 이 사람들은 근로자의 신분을 탈피해요. 그래서 이들은 위임관계로 돌아섭니다. 근데 따라서
이들이 어떤 보수를 받는다. 이것은 임금이 아니다. 그냥 그가 임원으로서 일한 것에 대한 보수일 뿐이지 임금 등이 아니다. 또 퇴직금을 받아도 우리가 말하는 근태법상 퇴직금이 아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근기법에 근거 규정도 있지만 일정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약정과 상관없이 법에 의해서 강제되는 거니까 무조건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현실에서 문제되는 건 뭘까요? 외견상 임원인데 나는 실질은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퇴직금 같은 경우에요. 보통 이제 정관 같은데 또는 뭐 계약을 임원 뭐 할 때 임원들에 대해서 퇴직 명목으로 뭔가를 줄 수는 있어요. 그거는 약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경우고요. 좀 좋은 회사들은 당연히 뭔가를 해놓는데 조금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임원 같은 경우 퇴직과 관련된 어떤 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임원으로서 상당 기간 일했는데 끝나고 났을 때 나는 외견상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태법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뭘 받을 수가 없어요?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로자에 해당하면 약정이 돼 있든 말든 무조건 최소한 법에서 정한 정도는 무조건 지급받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장하는 게 뭘까요? 나는 외견상 임원이지만 실질은 근로자성도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근로자를 주장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자주 일어나는 케이스가 내가 외견상 임원인데 일하다 다쳤어. 자, 다치면 뭐가 될까요? 사업주가 어느 정도의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뭐 죽는다든지 정말 크게 다쳤다든지 이랬을 때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크지 않으면 사실 처리하기 힘들거든요. 자, 그랬을 때는 내가 근로자 신분이면 뭘 할 수 있어요? 산재보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랬을 경우에 산재보험은 원칙이 뭐예요? 근기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고 그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호를 못 받아요. 자, 그때 내가 외견은 임원인데 나는 실질은 근로자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임원이지만 근로자라고 주장할 때 이런 두 가지 문제. 보통 현실에서는 퇴직금하고 이 업무상재를 주장하면서 외견상 임원이지만 실질은 근로자라는 걸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관계가 유인관계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임원의 근기법상 근로성 인정 여부. 자, 원래는 유인관계이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 읽어보셔도 실질이 근로자성이 있으면 인정해 준다는 게 판례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28페이지 보시면 판례는 회사의 임원은 원칙적으로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 위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동그라미 1번이 앞에 말한 유인관계이기 때문에 그가 받은 임금 등은 그가 받은 보수는 근기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 판례 있죠. 원래는 유인관계이기 때문에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그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 자, 중요한 것은 실질을 놓고 판단해요. 매일 출근해서 실제 경영자 또는 업무 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 자, 실제 경영자가 뒤에 있어요. 회장님이 따로 있고 자기는 대표이사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의 일반 직원처럼 계속 지시 감독을 받아요. 또는 자기가 일반 임원인데 실제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로부터 계속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받아요. 자, 이러한 것에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했다. 이 근로를 제공한다 자체가 지휘감독 하에서 종속적 지위에서 노무 제공이거든요. 그리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 이거는 임금에 해당하죠. 자, 그러한 임원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래 임원은 유인관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요게 임원의 근기법상 인정 여부 관련된. 그러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종속적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했는지는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 판례법리까지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건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쓸 수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 그 밑에를 봐볼까요? 여기도 역시 법인 등기부 형식은 안 중요하다는 게 나와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서 그가 사업 또는 사업 중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근로를 제공하는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지,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는 여부, 자, 그것에 따라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자, 법인으로 임원으로 됐잖아, 그럼 너는 근로자 아니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등기됐더라도 근로자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요, 대법원은 대규모 금융회사인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미등기 임원 상무로 선임돼요. 자, 등기 임원이 아니라 미등기예요. 근데 미등기든 뭐든 등기는 안 중요하다 했어요. 이 사람이 실지 위임관계에 있는 임원이면 근로자가 인정이 안 돼요. 근데 미등기라 해도 실지 임원으로서 위임관계라면 근로자성이 전혀 없다면 근로자가 아니지만, 이 사람의 일 자체가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 지휘에서 근로 제공했다, 이러면 외계는 임원이지만 실제는 근로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케이스에서 방카슈랑스, 요게 보시면 뭐예요? 시중은행에 대한 영업활동을 통해 보험상품 판매하는 업무. 원래 은행은 보험회사가 아니죠. 보험회사가 아닌데 그 은행에도 일정 부분 보험을 판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또 그 은행 직원들한테 또 가서 영업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고객이 왔을 때 내가 어느 보험사를 조금 더 밀어주면 요거 좋으시겠다, 조금 밀어주면 더 이 보험사 실지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또 그 보험사마다 또 법인 영업해가지고 관리하는 또 사람들도 있어요. 하여튼 요 방카슈랑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방카슈랑스 및 직접 마케팅 부분을 총괄하는 업무 책임자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해임된 자가, 자, 이 사람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제가 보통 이런 문제는 뭐죠? 퇴직금 문제가 많고요. 여기는 다친 건 아닌데 보통 다친 경우 두 가지예요. 자, 그 밑에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사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등기는 안 됐어요. 등기 여부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두꺼운 글씨로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 포인트 혹시 시험에 나오면요, 요거를 추가적으로 써주면 좋아요. 이걸 다 써주는 게 아니라 요 두꺼운 글씨 있죠, 요런 게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되게 중요하다. 뭐죠?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해 왔는지. 요거 임원 회의가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회사의 주된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여기에 진짜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해야하는데 참여했다면 이 사람은 임원일 가능성은 없죠. 또 하나가 유명한 게 뭐냐면,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는지. 보통 임원은 이제 연봉이 세잖아요. 근데 말은 임원이지만 뭐 부장급과 똑같다, 그러면 사실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유의미해요. 회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는지하고 일반 직원보다 급여가 확실히 차별된 요 두 가지는 혹시 나오면, 자, 요런 것들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그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기보다는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부분, 뭐였어요? 방카슈랑스랑 직접 마케팅 부분이죠. 요 부분에 대한 이 업무 전체를 포괄적 위임, 여기 나오죠. 포괄적 위임이란 말이 나오면 사업 경영 담당자죠.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일을 처리했다. 따라서 이는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임원의 근로자성은 그나마 좀 중요한 주제니까 여러분이 꼭 잘 알아두셔야 돼요. 기본이 뭐라고요? 위임관계라는 거. 민법에서 배우시죠, 위임관계. 그래서 기본이 사무처리 위임을 받고 있다. 그래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일정한 보수를 받아도 임금도 아니고 퇴직금도 근기법상 퇴직금도 아니고 따라서 재직 중에 직무 집행에 대한 보수에 불과하다.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임원은 사무처리 위임을 받은 자다. 이건 뭐죠? 위임관계다. 그래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가 아니다. 이게 핵심이죠. 자, 임원은 원칙이 위임관계고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고용관계, 근로관계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받는 것은 근기법상 임금이 아니죠. 퇴직금도 아니다. 뒤에 것은 굳이 안 쓰셔도 상관없고 이 정도만 해도 돼요. 그가 일정한 보수를 받아도 그것은 근기법상 임금이 아니다. 이 정도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거 나오죠. 중요한 것은 임원이냐 아니냐는 실질적 지휘감독하에 있냐.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회사 임원은 원칙적으로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를 위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요 위에를 여기 하나로 축약한 거죠. 여기는 뭐가 더 있었어요? 임금까지 추가한 거죠. 임금, 그가 받는 그 보수가 임금이 아니라는 것까지 추가하면 여기죠. 동그라미 1번이죠. 따라서 그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 매일 출근해서 실제 경영자, 뒤에 숨어있는 회장님 또는 외견상 대표이사, 실제 업무 집행권의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받았다. 이게 중요하죠.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사무처리 위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그래서 형식적 명목적이다. 명칭이 외견상 임원이지만 그것은 실질이 아니고 지휘감독 아래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자 그러한 임원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28페이지 뭐가죠? 사용자 개념 확장이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자, 우리는 지금까지 뭐죠? 누군가가 사용자다 아니냐 이걸 계속 판단했죠. 근데 지금까지 하는 말은 지금까지 한 건 뭐였어요? 사업장 내에서의 얘기였어요. 이자가 사용자에 해당하냐 안 하냐, 또 사용자에 해당하면서 근로자에 해당하냐 뭐 이런 거였어요. 계속 이런 거였는데 이 사용자 개념의 확장은 그 사용자가 외부의 제3자까지 확장될 수 있는 요거예요. 이거는 근기법이나 노조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외부의 제3자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예요. 이거는 법리적으로 판례법리에서 인정되는 거거든요. 외견상 사업장 내에서 누가 사용자냐 또 얘가 사용자면서 근로자냐 이런 논의가 아니라 이건 뭐라고요? 그 사업을 뛰어넘어서 외부의 제3자한테 사용자 지위를 인정해서 그에게 근기법이나 노조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요 논의인데 요거는 판례법리에서 인정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사용자 개념을 사업 외부의 제3자한테 확장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근로자 보호를 위한 거죠. 왜? 그 외견상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한테만 책임을 물으면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외부의 제3자를 사용자로 할 수 있는 것은 판례법리에서 사용자 개념을 확장시켰다 이렇게 보는 게 이거고요. 당연히 여기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근기법 입장에서의 사용자 개념 확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조법 입장에서의 사용자 개념 확장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28페이지 뭐죠?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 확장이죠. 근데 최근에 우리 시험에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은 낮다. 낮으니까 그냥 여러분이 그냥 어떤 개념인지만 아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이건 원래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례 쓰기에다가 안 넣어놨어요. 원래는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최근에 출제됐기 때문에 제가 판례 쓰기에다가 넣지 않았어요. 근데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 확장 옆에 조그만 글씨로 뭐가 돼 있어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성립이라는 게 있죠. 이걸 이렇게도 표현해요. 외견상 지금 자기의 사업주랑 근로자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누구?
외부의 제3자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형식은 지금 누구랑 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질은 외부의 제3자가 사용자 지위에 있다. 엄밀히 말하면 근로계약이니까 사업주 지위에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용자 개념 확장은 보통 대기업이 있고 그로부터 일을 받는 하청기업이 있는데 그 하청기업의 소속 근로자들이 누구한테 자기 외견상 사장님 말고 이 대기업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요 논이거든요. 그래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성립이라는 것은 외견상은 A라는 기업에 소속돼 있는데 이 대기업, 이 자기 기업에 일을 주는 그 대기업을 상대로 네가 나의 사업주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즉 외견상은 지금 특정 기업에 소속돼 있는 근로자가 누구를 상대로? 대기업을 상대로 네가 진정한 나의 사업주다. 그래서 명시적인 것은 없죠. 근데 묵시적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됐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외견상은 관계가 없어요, 직접. 그런데 묵시적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됐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외견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 사업주가 아니라 그 대기업을 상대로 내가 일을 했고 그리고 임금도 실질적으로 누가 준 거다? 얘가 대기업이 나한테 준 거다 이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형식보다는 실질을 놓고 판단하는 케이스입니다. 볼까요? 문제점, 고용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근로자와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계약은 사용자라 하면 뭐가 돼야 돼요? 사업주를 얘기한다 했죠. 근로계약 당사자는 사업주를 얘기하잖아요. 제3자에게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장해서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자, 그래서 29페이지 가보시면 유형이 있죠. 판례는 외견상 근로계약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이것은 사업주를 얘기하죠. 근로계약 당사자니까 사용자 중에서 사업주를 얘기해요. 제가 조그만하게 사업주라 했지만 사업주라는 말 안 써도 여러분은 사업주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기법의 규범의 준수무자는 광해의 사용자지만 권리의무 주체인 이 계약 당사자는 사업주만 얘기하잖아요. 자,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자, 내가 계약을 체결한 그 당사자인 사업주는 뭐라고요? 얘는 형식적 명목적인 존재일 뿐이고 근로자가 사실상 제3자한테 종속됐다. 이거는 전혀 관련 없는 제3자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뭐죠? 대기업이죠. 대기업에서 일을 주고 나는 대기업 소속이 아니라 이 일을 받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 경우를 얘기해요. 사실상 제3자에게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 누구한테? 외견상 내 사업주 말고 대기업인 제3자한테 그를 위해서 일을 제공하고 또 임금도 누구한테 그 제3자, 즉 외부의 제3자 대기업으로부터 임금을 수령해온 경우 누구랑? 대기업과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됐다고 보는 거. 그래서 제3자가 어디에 있다? 근기법상 사용자지, 사업주 지위에 있다는 거죠. 요 법리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관련된 법리인데 이게 법리는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표현을 사내하도급 업체 사건 그 밑에 현대미포조선 사건이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고 모자기업 사건 그 다음에 소사장 기업 사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다 똑같아요. 내가 외견상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그 사업주는 형식적인 존재. 근데 실질은 외견은 직접 관련이 없지만 실질은 대기업 제3자 그자와 내가 실질적 근로관계가 있는 경우 누구를 대기업 제3자와 내가 근로관계가 있다. 즉 대기업이 나의 실질적 사업주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리가 바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또는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 확장인데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시험에는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알아는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판례 사례가 바로 사내하도급 업체 사건인데 현대미포조선 사건 또는 용인기업 사건이라고 그래요. 현대미포조선이 있고 그 밑에 많은
이 하도급 업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용인기업이에요. 근데 이 용인기업이 그럼 용인기업 소속 근로자들은 용인기업이 자기의 사업주죠. 현대미포조선은 이 대기업은 이 용인기업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 용인기업이 폐업을 하자 누구를 상대로? 원래 폐업하면 끝이잖아요. 누구를 상대로? 이 현대미포조선 상대로 네가 즉 현대미포조선이 나랑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 즉 너가 나의 사용자다, 사업주다 이렇게 주장한 케이스예요. 그러면 이 용인기업은 형식적인 존재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용인기업 소속 근로자들은 누구를 상대로?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근로를 제공해왔고 또 현대미포조선이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했다. 요게 인정이 돼야 되겠죠. 근데 요게 인정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케이스들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형식적 명목적인 존재를 되도록 안 만들려고 하니까 안 만들어야만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을 잘 하진 않습니다만은 여튼 이 판례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인데 우리 시험에 이미 나왔습니다. 읽어볼까요? 대법원은 사내 하도급 업체인 용인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업체인 현대미포조선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종업원 지휘하기 소송 이렇게 돼 있죠. 용인기업 소속 근로자들은 이 현대미포조선과 아무런 직접적 관련이 없어요. 근데 용인기업이 폐업을 하자 누구를 상대로?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종업원 지휘하기 소송했다는 건 뭐죠? 근로자 지휘하기 소송이죠. 즉 반대로 말하면 너가 나의 사업주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 사건에서 인정한 케이스예요. 볼까요? 원고용주에 고용돼서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로 할 수 있으려면 여기서 제3자라는 것은 대기업을 얘기하죠. 그래서 원고용주는 용인기업을 얘기해요. 원고용주는 외견상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자. 자, 그 자한테 고용됐는데 계속 제3자가 나오죠. 제3자의 사업장에서 보통 조선소 같은 경우는 뭐죠? 사업장이 어디예요? 일을 준대죠. 대기업 조선소로 가죠. 자기 사업장은 거의 없어요. 있더라도 사무실만 있을 정도죠. 그 다음에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죠. 거기 가서 조선소에서 준 일을 하죠. 근데 그 경우 아닐 수도 있어요. 도급이면은 사업장만 거기지 진짜로 용인기업이 실체를 하면은 제3자의 근로자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이 제3자 즉 대기업의 근로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경우 어느 경우냐? 원고용주의 관계.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 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중요한 것은 뭐죠?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자립노동 형목이라 하는데 여러분은 뭐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죠? 외견상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자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이다.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제3자 대기업이 안 읽어봐도 뭐죠? 실제 그 사람을 상대로 내가 제3자를 상대로 근로 제공했고 그가 나한테 임금 지급했다. 이게 나오겠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 근로 제공 상대방도 제3자. 이런 경우는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의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했어요. 명시적으로는 용인기업인데 묵시적으로는 누구랑? 현대미포조선과 근로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케이스죠. 그래서 실제 뭐 밑에 제가 조금 써놨는데 어찌됐든 간에 독립된 사업장도 없었어요. 여기는 그냥 여기 안에 들어가서 현대미포조선 안에 들어가서 이 용인기업이 이 일을 했고요. 좀 문제되니까 폐업시켜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 근로자들이 폐업한 자를 끄집어낼 수는 없거든요. 현대미포조선 상대로 종업원 지휘하기 소송에서 승소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미 시험에 났기 때문에 제가 별표를 쳐놨습니다만 출제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 그 다음에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도 있어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외견상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제3자한테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를 인정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단체교섭의 당사자, 부당노동의 주체인데 과거에 단체교섭의 당사자 지위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거는
부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시험에는 나올 일이 만무하고요. 근데 넘겨볼게요. 30페이지 보시면 실질적 지배력설이라는 게 있죠. 30페이지 보시면 실질적 지배력설. 사용자 개념의 범위와 관련해 소위 지배력을 통해 판단돼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즉 근로자와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는 자라 해도 노동관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자는 사용자로 평가될 수 있어야 된다. 요게 노조법상 근로자성 관련해서 학설적 입장이에요. 외견상은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중요한 건 뭐죠? 실질이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그자도 사용자로 평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게 실질적 지배력설인데 판례는 두 개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있고 동그라미 2번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은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단체교섭 거부에 대해 부당노동의 주체를 사용자. 여러분이 노조법으로 안 배웠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교섭의 당사자인 사업주, 그 다음에 부당노동의 주체, 즉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나 했다면 부당노동이 되거든요. 자, 이것은 원래 뭐죠?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그 사업주여야 되지만 외부의 제3자가 되냐 이 논인데 여기서 판례가 명백하게 무슨 말을 했냐면 여러분이 이 판례가 시험에 나오질 않아요. 두 번째 로마자 두 번째죠. 대법원을 해가지고 쭉 다 필요 없고 대법원은 두 번째 로마자 두 번째에서 대법원하고 제일 밑에 뭐예요? 두꺼운 걸 실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 판례에서 무슨 말했냐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려면 그자는 무조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명시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든 사업주든지 아니면 최소한 묵시적으로라도 이 사람을 사업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어찌됐든 간에 교섭의 당사자는 근로계약이 존재해야 된다. 요거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한 실질적 지배력설이랑 상관이 없죠. 실질적 지배력설은 뭐죠?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실제 영향을 미치면 그자도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잖아요. 그런 이론이잖아요. 근데 이 과거 이 판례에서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 안 따진다. 중요한 건 뭐다? 근로계약이 존재하냐 이렇게 따졌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중요한 판례가 아닌 게 그냥 조문대로 해석하는 개념이잖아요. 결론은. 그래서 큰 문제가 이거는 논란이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은 실질적 지배력설을 인정한 판례예요. 이 동그라미 2번이. 그래서 지배계 부당노동의 주체로서 사용자 요게 이 실질적 지배력설을 인정한 판례인데 여러분이 지배계 부당노동의 자체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총론은 뒤에 다 배운 다음에 다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이것도 최근에 나왔어요. 여러분은 부담을 덜으셔요. 사용자개념 확장 두 가지 다가 최근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변호사 시험 13년 우리 시험은 19년에 났기 때문에 이게 또 출제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부담은 더시고 그 다음에 뒤에 부당노동을 배운 다음에 여기를 또 보셔야만이 편하고 지금은 그냥 외부의 제3자한테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정도만 그냥 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배계의 분호를 지금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중공업 사건에서 이렇게 말했죠.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 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자, 실질적, 구체적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 여기서의 핵심 뭐죠?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 이게 안 돼 있어요.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 이거죠. 그럼 이게 앞에서 말한 실질적 지배력설을 인용한 판례예요. 자, 이 자는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등으로 노조법 81조 1항 4호의 소정의 행위를 했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이 케이스는 뭐냐면 현대중공업도 역시 뭐죠? 많은 하도급 업체를 두고 있어요. 뭐 달리 말하면 협력업체 이렇게도 표현하죠. 협력업체. 근데 이 현대중공업이 있고 그 밑에 많은 협력업체들이 있었는데 그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모여가지고 노동조합을 결성했어요. 그런데 이 현대중공업이 요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관여를 했어요.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이 지금은 안 배우시지만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있어요. 사용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근데 거기서의 사용자는 원래는 뭐죠?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거든요. 그러면 이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자이면은 여기에 이 부당노동행위 주체의 사용자는 누구라고요? 이 하도급 업체 이 사업주, 법인이면 법인, 개인 사업이면 개인, 사장님, 요 사람들이 부당노동행위 주체가 돼요. 그러면 이 노동조합은 이들이 이 협력업체가 자기의 노동조합 운영에 관여하면은 누구를 상대로? 이 협력업체, 그러한 행위를 한 협력업체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했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다가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게 누구라고요? 압력을 넣고 이런 걸 조종한 게 대기업, 현대중공업이라고요. 근데 현대중공업은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즉 사용자가 아니에요. 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니들이 부당노동에 의해서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은 이제 논리를 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행위를 뭐 한 건 맞는데 나는 니들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야, 니들과. 그러니까 나는 내가 부당노동이 설사했더라도 내가 피신청이 될 수가 없어라고 빠져나가려고 한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요? 실질적 지배결정할 수 있었다면 네가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그러면 너도 부당노동행위 이행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판례가 판단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부당노동 자체를 안 배웠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는 자세히 몰라도 그냥 대충 감만 잡으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최근에 출제가 된 부분이라서 여러분은 부담 없이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 개념 확장은 이미 시험에 났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한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 확장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법리 요거는 작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 확장은 이 지배계 부당노동에 관련된 거 이건데 이것도 시험에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큰 틀에서 이게 무슨 의미다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내가 요거는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사용자 배우는데요. 여기서 시험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는 사업경영 담당자랑요, 사업주로 행위나 행동하는 자의 정의 개념에 대한 판례를 좀 판례 쓰기를 해놨으니까 조금 쓰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과 관련해서는 임원의 근로자서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이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3가지 정도. 사용자 개념 확장은 굉장히 이론상 중요한데 최근에 다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무슨 내용이다 정도만 그냥 가볍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근로자 마지막 5절이거든요. 근로자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